자, 일단은 늦게 이거 올려줘서 미안해요. 사정이 생겨서 아이들하고 사정이 생겨서 좀 늦게 했고 내가 또 파일도 잃어버려서 급히 이걸 또 구해서 올리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편안할 때 보시고요. 복습 겸 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다 꼼꼼하게 읽어주진 않으니까 내가 혹시 빼먹은 부분이 다른 선생님이 설명하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충하는 의미 정도에서 요 곳을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감안을 하시고 학습지가 이렇게 4장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세하게 여기서 다시 리뷰를 할 필요는 없겠죠. 혹시 필요하다면은 의견을 물어서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선생님이 빼먹은 거 그다음에 빈칸이 있죠. 빈칸을 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근데 이 빈칸이 어려워요. 나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빈칸을 보면 야 이거 도대체 뭘 넣어야지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편하게 그냥 니들 찾아봐 이러면 편하지만 나도 찾기 힘든 게 있어서 좀 확인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습 노트 보면 얘네 좀 치우고 가야 3국가 가야의 성장이 처음인데 여기서는 뭐 고대국가 연맹한 국가 고대국가의 다른 점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대국가의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언급이 돼요. 다 같이 확대를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1, 2, 3, 4번은 좀 꼭 기억을 좀 해둬야 되는데 일단은 타이틀만 좀 먼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왕권 강화 그 다음에 율령의 반포죠. 그쵸? 율령의 반포 그 다음에 불교의 수용 그쵸? 그래서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영토를 늘린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왕권 강화부터 살펴보면 선생님은 그냥 쉽게 왕의 부자 상속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교과서는 그걸 또 굳이 또 둘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왕위 세습권, 왕위 자리, 왕자리에 세습하는 그런 것이 확립되냐,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가치 판단을 봅니다. 이제 왕위를 물려줘. 이게 좀 그런 건요.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형식적이나마 왕을 선출을 합니다. 추대가 되는 형태를 보여줘요. 제일 힘센 애가 추대되는 거죠.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대 국가는 특정 집단이 왕위를 독점합니다. 주로 특정 가족이 되겠죠. 가족이니까 성씨가 같겠죠. 그래서 신라 같은 거 예를 들면 뭐예요?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잖아요. 그쵸? 정치적 지배자를 하죠. 왕위 세습권이 확립되지 않은 거죠. 그쵸? 그러다가 내무랑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잖아요. 그럼 왕위 세습권이 확립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무랑 때 왕위 세습권이 확립됐다는 것이 부자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약간 단계를 나누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특정 성씨가 왕위를 세습하느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율령반포에서는 율령은 법이니까 법대로 관리들을 조직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요게 땡땡의 제정 요거 있죠. 자, 요거는 관리의 복색, 관등과 관복의 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관리의 등급, 관복은 관리의 복장, 유니폼 맞췄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의 첫 번째 고구려에 가면 태조왕 나오죠. 태조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씨의 왕위 독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토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부분이라고 보면은 이때 옥저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옥저를 정복하는 시기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없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이제 고국 천황을 보면 됩니다. 고국 천황 같은 경우에는 부적적 전통의 오부, 원래 고구려가 오부족 연맹 왕국이었잖아요.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적 오부로 개편한다라는 거에서 원래 오부가 이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계루부, 고시 이렇게 계루부, 소노부, 순노부, 연노부, 관노부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을 없앴어요. 이름을 없다는 게 고유의 그런 걸 없앤다는 거죠. 동서, 남북, 중 뭐 이런 식으로 방위, 위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바꿔버리면서 행정구역으로 바꿔요. 이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없애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홍길동, 김길동, 박길동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죠. 그 이름은 고유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옥에 갔다. 그럼 뭐 죄수번호로 부르겠죠. 죄수번호 235번. 그럼 235번은 그냥 죄수로서의 그것만 있는 거지. 예전에 내가 김길동으로서의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과 비슷하게 아예 예전에 그런 것을 없애버리고 내 체제 밑에 그냥 깔아뭉기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유의 전통, 고유의 독자성을 이제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고유의 것을 누가 다 앗아간 거예요? 왕이 앗아간 거죠. 그 왕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국천황은 왕위의 부자상속 이때 일어나면서 어, 선생님이 이 부자상속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부자상속이 되어야 진짜 강력한 왕위 세습이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상속을 선생님이 좀 더 강조한 거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살펴보고 있네요. 진대법은 선생님이 전혀 설명을 안 했는데 진대법은 초등학교 때 배웠죠. 음, 어려울 때 쌀을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돼서 좀 풍요로울 때 이자를 쳐서 갚는 제도. 이게 뭐 진대법이죠. 이런 것은 농민 구휼 도와주는 백성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상당히 예전부터 그리고 최근까지 역사에서 있었던 제도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사 능력 시험이나 여러분들 뭐 공무원 시험 그러면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자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미천왕은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다고 했죠. 대동강 유역에 실존했었던 정치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것이었습니다. 낙랑군이에요. 낙랑군. 낙랑군이 뭔지는 설명을 안 했었나요? 했나요? 고조선이 멸망하고 고조선 땅에 고조선을 멸망시킨 중국의 나라가 한이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고조선 옛 땅에 자기 나라의 지방 행정구역을 만들었어요. 뭐 경기도, 김포시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중에 몇 개는 막 없어졌는데 이 낙랑군은 상당히 오래 유지가 되다가 이때 고구려에 의해서 망했다, 쫓겨났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국원왕이요. 이거 뭐 힘들었던 때 고구려가 항상 잘 나간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든 때의 왕입니다. 그래서 침입도 많이 받고 전쟁에서 피해도 많이 보고 뭐 그럴 때입니다. 자 그리고요 기억해둬야 할 왕은 소스리망입니다. 자 소스리망은 불교를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관리들 뭐 공부도 시키고 관리된다. 사람들 공부도 시키고 그 공부가 된 사람이 다시 관리로 들어오면 이렇게 좋잖아요. 중국의 학문을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학문을 연구하는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태학이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태학이라는 것을 설립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때 율령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백제로 가면 백제는 이제 고위 잠깐만요. 네, 이거 백제를 보면 백제는 이제 세 명의 왕이 언급이 되는데 이게 다 아버지 아들 관계는 아니고요. 여기에 왕은 근초고 왕이 되겠죠. 근초고 왕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고유왕 때를 보면 이제 고유왕 때 뭐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거 뭐 스미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얘기 안 한 건 없죠 여기. 그래서 그냥 보고요. 이제 근초고왕 때 마한을 통합하고 평양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요소 지역에 진출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요소 지역의 진출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근초고항은 딱히 더 설명할 게 있을까요? 별로 없죠. 뭐 서남의 해상에 교역료를 확보했다라는 것은 근초고항 하면은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잖아요. 그래서 마한의 잔존세력이 밑에까지 쫓겨나면서 사실상 우리가 아는 백제의 땅을 장악한 시기가 근초고항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의 해상에 대한 교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토를 확보한 거고, 따라서 남쪽으로 가서 규슈에 갈 수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요소 지역에 갈 수 있는 거고 중국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침유항. 침유항은 선생님, 침유항 한 게 왜 이렇게 없어요? 너무 짧게 살았어요. 1년인가 2년인가밖에 제휴 기간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또 불교를 이 아저씨가 공인해 주는 바람에 우리 역사에 아주 짧은 2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렇게 짧은 제휴 기간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실리는 행운의 왕이 또 침유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라를 볼게요. 신라는 원래 이제 조그만 나라였어요. 사로국이라고 하는 나라였고요. 누가 만들었나 이거 굳이 뭐 얘기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박혁거세죠, 그쵸? 혹시 모르니까 또 써줄게요. 박혁거세가 만든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6개 부족 연맹체로서 돌아가면서 이사금을 했다. 박혁거세가 만든 박씨, 김알지가 만든 김씨, 석탈애가 만든 석씨가 돌아가면서 했다. 뭐 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내무랑 때 어떻게 됐냐? 내무랑 때 김씨의 왕위 세습권이 확립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김씨라고 하면 될 거고, 이건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강력한 군장의 칭호인 마립간의 칭호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가야 외의 세력, 이것도 설명했죠. 설명했죠. 어디에 도움? 고구려. 그래서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때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왕이 내무랑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가야연맹. 가야는 뭐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전기가야연맹, 금강가야, 후기가야연맹, 대가야.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전기가야연맹은 여기는 이제 금강가야일 것이고, 그다음에 후기가야는 여기는 대가야가 되겠죠.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단 거는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 가야가 삼국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단계에서 연맹왕국 단계에서 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고구려의 공격으로 모가 쇠퇴해서 금강가야 연맹이 해체가 되냐? 뭐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데가 예조의 금강가야. 여기도 금관가야가 되겠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요. 딱히 더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 전기가야 연맹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금강가야가 위치한 지역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막 교역을 하기 좋은 데죠. 여기 일본이 있고요. 여기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고 여기 망하지 않은 낙랑이 있고요. 더 올라가면 고구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가 이 지리적 요건을 이용해서 일본과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정치적 세력들과 교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껴서 이 위아래 또는 양옆에 이런 데의 물품을 서로 운반하고 또 그냥 그 운반만 해서 택배죠. 택배비만 받는 무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원료나 뭐 이런 것을 갖고 와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가공해 가지고 어 자신의 부가가치를 더욱더 창출시킨 다음에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 중개무역이라 하기도 하고, 택배처럼 그냥 받아다가 그냥 이렇게 넘겨주고 그 중간에서 택배비 받는 거, 이런 걸 중개무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걸 요새는 그냥 다 섞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그러한 중개무역의 형태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개 여의요. 예, 이렇게 해서 해상 교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쉽게 말해서 해상 바다에 배 타고 다니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니면서 돈 벌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요.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이거 다 채울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나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이거 채우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 고구려는 태조왕이죠. 백제는 고이왕이고 신라는 내무왕입니다. 율령을 반포한 왕 고구려는 소수림왕이고 백제는 고이왕이고 신라는 아직 안 나왔죠. 여기서는 법흥왕이에요. 이건 나오지도 않은 것을 왜 여기다가 해놨는지. 그래요.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하는, 이게 불교 수용은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믿는 것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언제 들어왔느냐, 들어온 건 언제인지 몰라요. 사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국가적 문서에서 국가에서 불교를 공식적으로 믿게 한 것, 뭐 이런 느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이고요. 그다음에 백제는 침류왕. 그다음에 뭐예요? 신라는 법흥왕. 그렇죠. 그다음에 왕위 세습. 여기서 말하는 왕위 세습은 옆에 있는 부자 상속과 좀 달라요. 그래서 특정 성씨가 왕위를 독점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게르부고 씨가 왕위가 된 것은 태조왕, 고구려는 태조왕. 그 다음에 백제는 고이왕 때부터 이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신라는 김씨 내무왕 때부터 본격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백제가 뭐 부여시 이외의 애들이 막 왕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요. 고이왕계 때부터 왕을 이제 그냥 뭐 새로 뽑거나 뭐 이런 결제 없이 그냥 세습을 했거나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이왕이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서 그게 성격이 달라지는데, 고이왕이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몰라요. 출신이 어디 출신인지에 대해서도 성격이 좀 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고이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왕자리를 물려주기 시작했다. 동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부자 상속이 확립된 때 고구려는 고국천왕이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근초고왕. 그다음에 신라는 눌주왕 거의 안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아예 써놓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귀족회의도 다 얘기해 줬었죠. 고구려의 귀족회의 제가회의, 백제의 귀족회의 정사암회의, 그다음에 신라의 귀족회의는 화백회의. 뭐 이것도 다 써줬으니까 수업은 했으니까 설명을 따로 안 할게요. 전성기는 뭐 한강을 차지한 것을 한강을 전성기라고 만약에 한다면, 한강을 차지한 게 전성기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장수왕일 것이고 여기는 근초고왕일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진흥왕이 되겠죠. 선생님 한강 차지한 거 고이왕 때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백제는 원래 한강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데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전성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정말 국력이 뻗어나간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로 가면 여기는 뭐 우세기 이후의 내용인데요. 광개토대왕 나오죠. 광개토대왕 백세를 공격해서 어디 일대를 회복했냐? 이제 뭐 근초고왕이 황해도 그 한강 이북 지역에 올라가서 그 지역을 이제 난장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는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한강 북쪽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한강 일대, 한강 이북 지역 일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 일대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한강이 이렇게 흐르면 한강의 북쪽 지역까지 남쪽까지 해서 다 차지한 것은 장수왕대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라에 침입한 뭐를 격퇴했냐 이 세력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긴 하지만 가야 조금 더 얘기하면 금관가야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일본의 연합군 세력을 격퇴했다 해서 호우명그릇 같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호, 영락이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자, 두 번째로 장수왕 나오죠.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것도 얘기했으니까 딱히 언급하지 않을게요. 참 연호가 뭔지는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연도의 호칭이라고 황제에 따라서. 그리고 보면은 남화정체 그래서 한강 이남까지 진출했죠. 그러면 이 가로는 뭐지? 뭐가요? 충주 고구려일까요? 그렇죠? 한강 이남 진출한 것을 보여주는 게 충주 고구려이니까 충주 고구려이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요 백제는 장수왕의 침입으로 계로왕이 죽고 여기는 한성을 뺏기면서 한강을 상실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강 유역을 상실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도를 빼앗겼으니까. 그다음에 문주왕 때 한 게 웅진으로 천도를 한 거죠. 도망간 거죠. 웅진으로 천도를 했다. 동성한 때 이게 여기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게요. 계로왕, 문주왕, 동성왕, 그 다음에 옆에 신라의 둘째왕. 근데 신라의 둘째왕 보면은 여기에 백제의 비유왕과 모가 되었다. 그럼 여기는 또 낮의 동맹이에요. 선생님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세기 말, 그러니까 366년경에 근초고왕과 그 당시에 신라의 왕은 내무왕이에요. 좀 가깝게 지냅니다. 가깝게 지내다가 내무랑이 다시 고구려와 친해지게 되고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와 외의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신라는 다시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427년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를 하죠.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남쪽으로 본격적으로 영토를 내려오겠다라는 것을 알리죠. 그래서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백제와 신라가 다시 친해집니다. 그래서 430년도 쓰지 마세요. 433년에 이 비유왕과 백제의 비유왕과 그다음에 신라의 눌지왕이 동맹을 체결해요. 이게 낮의 동맹이에요. 낮의 동맹이고 하지만 동맹을 체결했지만 475년에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백제의 계로왕이 돌아가시면서 왕위를 빼앗기죠. 그리고 문주왕이 도망가서 웅진으로 청도해서 이렇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 백제의 입장에서는 신라의 도움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동성왕이 신라의 귀족과 결혼을 하면서까지도 신라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떼서 혼인동맹이라고 또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해서 혼인동맹, 결혼동맹이라고 나오죠. 혼인이나 결혼이나 그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낮의 동맹이 먼저 있었고 백제가 나중에 그 동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뺏겼고 웅진으로 도망갔다가 불안하니까 신라와 결혼을 하면서까지도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었다. 이런 순서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선생님 백제 밑에 가로는 뭔가요? 그거는 내가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봐서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6세기 밑에 내려가면은 무령왕 성왕 나오죠. 무령왕 성왕 이건 선생님이 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22담로를 설치해서 왕족을 파견했다. 다음에 사비로 천도했다. 그다음에 국호를 남쪽에 이건 얘기 안 했나요? 남부여로 국호를 개칭했다. 원래 부여시잖아요. 부여 계통,
부여계통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죠? 무덤, 이렇게 나온 무덤, 돌무지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린 남쪽에 있는 부여야. 그래서 남부여로 국가의 이름을 바꾸는 게 또 성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라 부분이죠. 신라는 뭐 지지고왕 때 이거 다 얘기했었죠. 우리 아들이 깨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네. 지지고왕 국호를 신라로 만든 때가 이때고, 우상국 정벌 얘기했었고요. 우경은 얘기 안 했네. 우경은 소로 경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농사를 짓는데 더욱더 잘 지을 수 있게 만들었겠죠. 우경은 소로 농사 짓고 수리사업, 저수지나 이런 것을 많이 하게 한다 해서 농경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고요. 법흥은 여기서 병부를 설치하고 뭐 상대등 제도를 만들죠. 귀족의 우두머리로 상대등 제도를 만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흥왕을 보면은 진흥왕 때 뭐 이것도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화랑도 제도의 개편, 그다음에 여기는 뭐 대가야의 정복, 뭐 요 정도가 되겠죠. 나머지는 설명 안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애가 옆에 있어서 더 하진 못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혹시 안 한 거, 그 다음에 가로를 채우는 수준에서만 마무리를 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시고 혹시 이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교실에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나중에 가로 채워 두세요. 예, 칠게요.